예, 김대현 선생입니다. 고전 시가 네 번째네요. 벌써 적용학습 네 번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조가 세 편 나왔는데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시조는 흔하게 보는 시조고요. 세 번째는 아마 처음 보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해제부터 먼저 보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조는 한호의 집방석 내지 말한데요. 한호 여러분 알고 계시는 한석봉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시조는 다양한 자연물을 동원하여 자연 친화의 정서와 일단 주제로 나왔습니다. 자연 친화. 자연 친화의 정서와 자연 속에서 풍류를 노래한 대표적인 한정가이다. 자, 자연 속에서 한가한 정서를 읊은 이런 노래들을 모두 다 강호 한정가라고 하죠. 이글도 한정가, 강호 한정가의 범주 속에 포함된다는 것이고, 달빛 아래 낙엽을 방석 삼고 앉아 한 잔의 술에 만족하는 하자의 소박한 모습에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탈 속의 여유를 만끽하면서 안빈 낙도를 표방하는, 자, 또 하나 나오겠네. 안빈 낙도를 표방하는 옛선비의 삶이 잘 드러난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시조는 평시조 가운데서 강호 한정가,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안빈 낙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 하나를 볼 거고요. 자, 두 번째 시는 임제의 청초우거진 골짜기라는 건데, 자, 이 시조는 당대 대문장가이자 풍류객이었던 작가가 임지로 부임하는 길에, 자신이 간직을 받고 부임지로 가던 길에 황진이의 무덤을 찾아가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황진이에게 묻는 말로 시작.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체라는 거죠. 자연물을 배경으로 삼고 청홍백의 색채 이미지. 그러면 이 글 속에 또 하나의 표현상의 특징이 색채의 대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겠네. 색채 이미지를 가진 소재를 통해서 황진이의 무덤 앞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감과 주제겠네요. 인생의 무상감과 비감, 애도의 태도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어. 그러면 아직 시를 보진 않았지만 기본적인 표현 방식은 대화체와 색채 대비를 쓴다는 말이고, 하자의 정서는 인생 무상 앤드 슬픔 앤드 추모의 정서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두 번째 시조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시조 보겠습니다. 오경아의 곡구름 오는 소리인데, 자, 이 시조는 3대가 함께 삶을 영위하는 한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잔잔한 행복을 담담하게 읊은 작품이다. 그럼 주제 나왔네요. 일상생활, 어떤 한 가족의 일상생활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시조이고, 가족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한가롭고 정겨운 풍경들이 잘 나타나서 한 가정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한편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설 시조와 차이를 보임으로써 그럼 이거는 사설 시조의 범주 속에 포함된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다르답니다. 더 보죠. 사설 시조와 차이를 보임으로써 시조 형식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러면 아직 시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글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평시조는 아니라는 거죠. 사설 시조처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르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어시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그 부분 가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한호의 시조부터 같이 보시죠.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앉으랴. 자, 일단 집방석 내가 거부하는 거죠. 내지 마라. 낙엽이면 충분하다. 자, 일단 대비의 방식이 사용됐어요. 표현 방식 대비이기도 하고요. 대비. 그 다음에 대꾸법도 사용됐죠. 또 뭐가 있을까요? 못 앉으랴. 앉을 수 있다.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서리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대비와 대꾸와 서리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집방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죠. 인위적인 것을 보통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낙엽은 자연적인 것을 상징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 필요 없어. 자연 속에 있는 거면 충분해. 그래서 하자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까 해제에서 봤던 것처럼 자연 친화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같은 이야기가 한번 반복될 겁니다. 중장 보시죠. 솔불 켜지 마라. 똑같이 집방석과 똑같은 거고요.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이 돌아온다. 달은 낙엽과 똑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초장과 중장에서는 인위적인 것을 배척하고 자연적인 것이 좋다라고 하는 자연 친화적인 관점이 대비와 대꾸와 서리법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아이야 박주산채일망정. 박주산채는 소박한 술과 음식이거든요. 소박한 술, 음식. 자, 보통 이런 게 나오면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거냐 하면 아까 해제에 나왔네요.
하여튼 아까 안빈 낙도란 말 썼죠. 난 그냥 안분지족이란 말 쓸게요.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요. 안분지족 안빈 낙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술을 마시는 거니까 박주 산채에서 술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술을 마시는 것이니까 동시에 풍류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시조는 이거 말고는 특별하게 더 얘기할 게 없네요. 초장과 중장에서 대비와 대꾸와 서리를 통해서 자연 친화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종장에서는 안빈 낙도와 그 자연 속에서 즐기는 풍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조네요. 일단 첫 번째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 아까 이거 색채 대비하고 대화체 기억나시죠? 볼까요? 청초 푸른 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자느냐 누웠느냐. 자,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우리가 대화체를 판단할 때 뭐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보통은 청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누구누구야 부르는 게 있으면 대화체고, 그 다음에 청자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사용되면 대화체거든요. 이 지금 보시면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이건 지금 누웠느냐 묻고 있죠. 상대방한테 묻고 있는 형식이니까 일단 기본적인 형식은 대화의 형식, 대화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초, 푸른 색깔, 색채 이미지가 나와 있고, 청초가 푸른 풀이 우거진 골짜기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해서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누워있는 황진이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청초 우거진 골짜기에, 푸른 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아는 어디 두고 백골이 묻혔느냐. 자, 홍아는 원래 홍안이란 말은 한자를 그대로 풀면 붉은 얼굴이라는 뜻이죠. 언제 쓰는 말이냐면 여성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동시에 여자 가운데서도 보통은 미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서 그 아름다운 얼굴은 도대체 어디 두고, 홍아는 어디 두고 백골이 묻혀 있네. 자, 백골, 요것도 마찬가지로 흰색의 이미지가 사용됐죠. 백골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중장을 지금 퉁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살아있을 때 그렇게 이쁘다고 하더니 죽은 다음에는 쓸데없이 허연 뼈다구가 됐네.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거죠. 삶에 대한 무상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그렇게 부자였는데 죽은 다음에 뭔 소용이야. 살아있을 때 그렇게 이뻤는데 죽은 다음에 뭔 소용이야. 다 인생 무상을 보여주는 구조들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색, 홍색, 백색, 색채 대비 쓰여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잔잡아, 술잔 잡아 권할 적에. 자, 여기서 술잔은 아마 술잔을 잡아 권한다는 것은 추모의 마음이겠죠. 죽은 항진에 대한 추모, 그 다음 애도 혹은 안타까움 혹은 뭐 비애감 뭐든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술잔 잡아 권할 사람이 없으니 그것이 슬퍼하노라. 애도와 추모의 마음이 드러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내용도 보다시피 별로 어렵지 않고요. 죽은 황진에 대한 그리움과 추모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속에 색채 대비라든가 대화체와 같은 표현 방식을 쓰고 있고 인생에 대한 무상감도 드러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큰 무리 없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요거는 일단 한번 읽은 다음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곡구름 하나 끊고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 보니 몇 음보예요? 사음보죠. 자, 일반적으로 시조가 보여주는 조장의 사음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아들 글 읽고 며느라기 배 짜는데 어린 손자 꽃놀이 한다 어라. 자, 요거는 원래 사음보라 그러면 배 짜는 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얘는 지금 보면 사음보가 아니라 육음보를 취하고 있죠. 음보가 달라졌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마초와 지엄이 술 걸으며 맛보라고 하더라. 자, 마초와 지엄이 술 걸으며 맛보라고 하더라. 이거는 사음보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중장에서 한 부분이 길어진 거죠. 그죠? 자, 이제 이 설명을 다 알고 있는 얘기일 텐데 아마도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시조를 우리가 보통 상장 육구라고 해요. 평시조를 삼장 육구라고 하는데, 삼장이라고 하는 것은 초장, 중장, 종장 세 주를 얘기하는 거죠. 육구는 각각의 장이 하나, 둘, 셋, 넷 사음보, 하나, 둘, 셋, 넷 사음보, 하나, 둘, 셋, 넷 사음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는 뭐냐면 이 사음보에서 두 개의 음보식을 이렇게 묶으면 한 구, 두 구, 세 구, 네 구, 다섯 구, 여섯 구. 그래서 육구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음보를 묶어서 육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시조에서는 중장 부분에서 어린 손자는 꽃놀이 한다. 한 구가 추가된 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시조를 어시조라고 불러요.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종장을 제외한 초장과 중장이 길이에 제한 없이 무한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얘처럼 한 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길이에 제한 없이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건 사설시조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금 얘처럼 초장과 중장 중에 어느 하나가 한 구만 길어진 형태를 어시조라고 불러요. 이런 형태 때문에 아까 우리가 그 해제를 봤을 때 일반적인 사설시조하고는 조금 다른 형식을 취한다고 얘기했죠. 그게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형식적인 측면들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곡구름 우는 소리에 낮잠을 깨고 일어나 봤더니, 자, 낮잠을 깼어요. 낮잠은 보통 이제 고전에서 낮잠을 잔다라고 하는 건 살만하다는 거잖아요. 낮에 아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뒹굴뒹굴 낮잠을 자는 것이니까 다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요, 삶의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뭐 우는 소리에 낮잠을 자다가 깨어봤더니, 자, 이제 가족들의 평화로운 풍경이죠. 작은 아들은 글을 읽고 며느라기는 배 짜는데 어린 손자, 자, 손자까지 있으니까 화자 입장에 낮잠을 깬 사람 입장에서는 나, 내 아들, 내 손자니까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거죠. 어린 손자는 꽃놀이 한다. 마초와 지엄이는 술을 걸으며 맛보라고 하더라. 자,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가족의 평화로운 혹은 여유로운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고요. 내용상으로는 별게 없고, 그 다음에 뭐 표현상의 특징도 딱히 눈에 띄는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가서 우리가 놓친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갑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이다. 다는 빠지고 가와 나만 물었어요. 옳은 거. 자, 1번. 대상을 부르는 표현을 통해 시상 전개의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 자, 대상을 부르는 표현은, 자, 보세요. 아이야라고 대상을 부르는 표현, 이거는 가에는 나왔어요. 가의 마지막 종장에 나와 있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대화체는 쓰였지만 그게 대상을 부르고 있는 건가요? 뭐 하느냐? 자, 의문을 대화체를 사용해서 누군가 뭐는 묻고는 있지만 대상을 부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대상을 부르는 표현이다라고만 얘기한다면 요거는 가만 해당되는 건데, 만약에 이걸 의도를 대화체를 이렇게 표현했다면 가나 모두 해당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가든 나를 모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보시면 시상전개의 흐름을 전환하고 있지는 않아요. 가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연 친화 안빈 낙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아이야 그 부분부터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죠? 시상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1번은 잘못 얘기했고요. 자, 2번은 물음의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을 향한 하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자, 물음의 방식을 사용했대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 같은 경우에는 뭐뭐 했느냐 당연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번은 못 앉으랴. 자, 표현 방식은 서리법이에요. 서리법도 평서문이지만 이렇게 물음의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선지를 다시 보시면 물음의 방식이라고 말할 때 혹은 물음의 형식이라고 말할 때는 이 속에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 의문형도 포함될 수 있고요. 서리법도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봤던 나 같은 경우에는 의문형이죠. 자느냐 누웠느냐 물어보는 거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평서문을 의문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니까 서리법이 쓰인 거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물음의 방식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물음의 방식을 사용해서 대상을 향한 하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까 답은 일단 2번으로 볼 수 있고요. 3번은 색채 이미지를 대비해서, 이거는 나에서는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상적 공간이 나오진 않았고요. 4번은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가나 다 가능하죠. 가능하고 상대에 대한 행동 변화를 기대하고 있어? 이것도 없을걸요. 그 다음에 5번 대조적 소재를 사용하여 어디에서 가에서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사용하여 자연에 대한 하자의 선호를 나타내고 있어. 5번은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나에서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온 바가 없으니까 답은 2번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번 다에 대해 감상해서 옳지 않은 거. 이번은 다만 또 독립해서 물어보네요. 곡구름 우는 소리는 화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삶을 응시하는 계기가 된다. 자, 시 내용을 보면 낮잠을 자고 있다가 곡구름 우는 소리에 잠이 깨어서 가족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니까 그 소리는 가족들을 응시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문제 없겠네요. 자, 2번은 낮잠을 잘 수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 화자는 편안한 삶, 저는 아까 여유로운 모습이라고 했는데 뭐 같은 말이겠죠. 그 다음에 3번 합니다.
작은 아들 어린 손자가 함께 언급되는 것에서 3대가 영위하는 가족. 자, 손자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3대겠죠. 4번은 며느라기는 배짜고 작은 아들은 그릴기가 병치. 자, 병치라는 말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병치되어서 성별에 따른 행위의 전형을 보여줘. 여자는 배를 짜고 남자는 글을 읽어. 뭐 문제 없겠네요. 자, 5번. 어린 손자의 꽃놀이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분주함과 대비를 이루어서 하자의 주의를 환기한다고요? 자, 다른 가족의 분주함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다른 가족은 되게 분주해. 그러면 어린 아이 손자의 꽃놀이는 분주하지 않고 정적인가요? 이렇게 봐도 이상하죠. 이상하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좀 이상합니다. 이건 좀 아들이 글을 읽고 있어 분주한 건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른들의 분주한 모습과 아이의 노는 모습을 대비했다기보다가 대비 자체가 아니에요. 모두 다 가족 구성원 전체, 손자도 가족 구성원이니까 가족 구성원 전체의 평화롭고 뭐 한가한 모습 혹은 안온한 가족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손자도 포함된 거지 다른 사람들과 대비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답은 5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서 3번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다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걸 한번 골라봐라. 자, 보기 볼게요. 시에 사용된 어떤 소재는 그것의 인접성에 의해서 인접성은 또 무슨 말인가? 자, 인접성에 의해서 인간의 다양한 정황이나 관념을 드러내는 시적 수단이 된다. 이때 연상작용의 결과로 인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대상이나 개념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서로 가까이 있거나 이건 당연한 거겠죠. 물리적인 관련 이것도 인접성이고요. 있는 경우는 물론 사건의 원인과 결과 같은 논리적 관련을 맺는 경우도 포함한다. 자, 인접성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개념을 설명했고요. 자, 이러한 표현 방식은 인간의 구체적인 일상 경험에 인식의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인간의 사고 태도 의미를 밝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별거 아니네요. 인접성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거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가에서 달은 어제 지고 오늘 다시 돌아오므로 주기를 두고 반복되는 시간적 인식 속에서 자연의 순환성을 드러내고 있어 전혀 설명할 게 없겠죠. 자, 2번 갑니다. 가에서 박주산채 소박한 음식과 술 박주삼채는 하자가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공간에 머물러 있는 상황. 뭔 소리예요? 박주산채는 내놔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쉽게 얻을 수 없는 공간에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없는 공간이 아니에요. 관련되어 이루기 어려운 이상 이것도 아니죠. 지금 당장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큰 노력 없이 소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2번 설명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3번은요. 나에서 홍안이 사라지고 백골만이 묻힌 상황은 시간적 흐름, 살아있을 때는 미인, 죽은 다음에는 백골일 뿐이야. 시간적 흐름에 의한 대상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표현하고 있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어 인생의 무상감을 표현한다는 말이겠네요. 자, 4번은 나에서 자는 잡아 건할 사람이 없다라는 점에서 대상의 부재라는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는 인생의 허무감이라는 관념을 담아내는 수단이 되고 있어. 아까 봤죠? 원인과 결과도 인접성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4번도 문제가 없고. 자, 5번은 다에서 술은 지엄이가 걸러 남편인 하자에게 맛보라고 권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정황 속에서 부부 사이의 돈독한 정을 연상하게 설명이 필요 없겠죠. 다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시조 3가지를 봤고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도 간단하게 풀었는데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실제로 고전 운문 가운데 수능에서 여러분이 직접 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은 언제나 시조입니다. 그래서 시조가 쉽지만 우습게 보지 말고 공부는 제대로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